금융감독원이 이 사모펀드 부실 사태에 대해서 제대로 감독할 의지가 있는지, 그 금융감독원이 자기의 책임을 다할 그런 생각이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 시민단체들은 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감독원이 무책임하다는 거에 전형을 보여준 것은 2017년도에 옵티머스의 내부자가, 그 당시 옵티머스의 내부 경영 분쟁이 있었는데, 그 내부자가 옵티머스가 실제로는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고 해놓고서는 실제는 위험한 기업에 투자한다, 이런 내부 제보를 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사기죄는 되지 않는다 해서 각하 처분을 했다고 해서 금융감독원도 바로 감독을 중단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사건이 사람을 징역 살릴 일이냐 아니냐를 수사하는 데이고, 금융감독원은 이 펀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느냐, 금융소비자한테 피해를 주는 거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야 되는 것이어서 조사의 영역이 전혀 다른 것이고, 오히려 거꾸로 금융감독원이 먼저 이 사모펀드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펀드인지 아닌지를 조사를 해서 금융소비자 피해가 우려하게 되면 판매 중지를 시키고, 그 과정 속에서 징역 살 만한 그런 위험한 범죄행위가 있으면 검찰에다가 수사 의뢰를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행정 절차인 것입니다. 근데 2017년도에 전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한 금융감독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외에도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는 제대로 된 자본들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 있어서 바로 어떤 적기 시정 조치를 했어야 될 그런 상황인데도 전혀 시정 조치를 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을 벌어준 다음에 그때 감독을 했어야 될 시기들을 놓쳐서 그 뒤로의 피해들을 확산시켰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최근을 보더라도 이미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2019년 11월 달에 라임 사태가 발생을 했고, 2019년서부터 3차례에 걸쳐서 사모펀드에 대한 종합적인 그런 대책들을 발표하는 과정이었고,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옵티머스에 대해서는 2020년 6월까지 계속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방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계속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나 금융기관에 있어서의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 책임이라는 인식이 일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금융기관이나 사모펀드가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지, 이런 금융소비자 관점에 있어서의 감독은 전혀 되지 못했다라는 것들이 이번 사태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원이 제대로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 있어서의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서 감사원이 철저히 한번 조사를 하고, 그럴 가능성이 거의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기구 재편 논의에서 나왔듯이 금융감독원 내에 금융소비자 보호원을 설립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나와 있듯이 금융감독의 행정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소비자들이 그런 뭉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금융감독 기관의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같은 제도 도입 문제도 논의가 되어야 된다 보여집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철저히 감사를 해서 그것을 밝히는 것들이 가장 선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금융감독원의 무책임, 부실 감독에 대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의 문제를 인식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펀드가 판매된 것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이 적절한 검사 및 감독을 하지 않은 원인과 그 경위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DLF 라임펀드 사태 이후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현황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하면서 사모펀드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사모펀드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미 2020올해 1월경에 주요 운용 실태 점검에서 옵티머스 펀드를 집중관리 운용사로 지정하고 자금 유출인 모니터링, 서면 검사,
현장 검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이 점검에 들어갔다고 밝힌 기간에도 옵티머스 펀드 판매가 계속 이루어졌고 7월 21일 기준으로 약 5,151억 원이 판매됐습니다. 근데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서 아무런 피해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검사 및 감독을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2018년 4월 옵티머스 펀드 전 대표인 이혁진의 옵티머스 펀드에 관한 진정 민원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원인, 경위, 그리고 그 부당성을 조사해야 될 것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이혁진 전 대표와 직원들은 2017년도 11월경에 금융감독원의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자금으로 우량채 투자하는 펀드를 설정한 것으로 가장하고 실제로는 불법으로 자금을 돌리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서 제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2월경에도 김재현 대표와 양호 전 나라은행장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은 2018년 4월경 이들 제보를 각하했고 그 사유가 검찰과 경찰이 각하한 사건이라 추가 절차 없이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혁진 등이 검찰에 고소한 사실은 성지건설 불법 인수합병, 상장기업 K에 대한 사채권 투자, 더블라썸 사채권 투자, 금융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금융감독원은 검찰의 각하 결정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고 조사를 하였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2017년 8월경에도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고 이후 옵티머스 펀드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고소 사실에 대한 기초적인 사실 확인만 했더라도 옵티머스 펀드를 둘러싼 사기 범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 검사, 감독에 나서지 않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서 조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한 조력행위의 존재가 여부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까지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9월경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서 경영 개선 명령을 했고 12월 20일 날 적기 시정조치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적기 시정조치 유예 하루 전에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금융위원회에 대주주 변경안을 제출하면서 적용 기한이 유예된 것입니다. 이때 경영 개선 명령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은 옵티머스 측에 2017년 10월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조언을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조언 중에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대주주 변경안 이거 역시 금감원 조언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옵티머스 자산운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 경영 개선 명령에서 적기 시정조치 유예 결정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에서 금융감독원 직원이 대주주 변경, 자본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조언한 행위에 대해서 그 조력 행위의 존재 여부, 그 구체적인 행위 내용, 행위자가 누구인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실시한 검사가 있었는지, 그 검사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검사 결과는 무엇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경위입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사가 2019년 4월경에 NH투자증권의 펀드를 판매를 제한하면서 상품 설계서부터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금융감독원의 상시 검사 및 방문 검사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충분한 검증이 있었다고 진술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만약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금융감독원의 상시 검사 등을 받았다는 진술을 듣고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금융감독원의 사실 확인을 하지 않았다면 상품에 대한 적합성, 판매 적절성 등에 대해서 금융기관으로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렇다면 사실이라면 NH투자증권도 제재 처분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자산운용사의 펀드 판매와 관련해서 실시한 검사 여부, 검사 내역, 검사 결과 등에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감사 청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대대동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청와대 전 행정관이 김봉현으로부터 자료를 전달했다는 뉴스는 제가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전달했던 장소가 청와대 행정관과 금융감독원 검사역이 작년 8월에 룸사롱에서 만나서 그 자료를
전달했던 그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뭐 술값이 650만 원 나왔다라는 향응을 떠나서 정상적으로 넘어가는 자료가 아님을 금감원 검사역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룸사롱에서 그 자료를 전달하는데 그 자료는 다른 자료가 아닙니다. 바로 그날 라임이 금감원이 라임을 검사하고 있었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검사할 것이다 라는 내용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은 이런 항변을 냈습니다. 2015년도 자본시장법 활성화 이후에 사실상 금감원도 가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1년의 과정들을 보면 권한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자료를 주고 뭐 공범하고 똑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오토모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적기시정조치위회를 4개월 동안 끌다가 해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는 제가 금융회사 출신인데요. 2개월 하면 최대입니다. 저게 정상적으로 됐다면 적기시정조치위회를 2개월 만에 해두고 그 다음에 될지 안 될지 또 한 번 더 봐서 그 위회를 한 번 더 위회를 해줄 수 있는데 적기시정조치위회 자체를 뭉개고 있다가 4개월 만에 했고 금감원 직원의 녹취록을 보시면 백기사입니다. 백기사. 컨설팅이 아니고 어떻게 해달라. 그에 따라서 대주주가 변경되고 양호가 등장하고 됩니다. 그리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변경하는 하루 전날 양호로 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을 하는데요. 제가 금융회사 다니고 하면서 로스타 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 관련해서 회사가 매각될 때마다 반대 의견을 내고 했는데요. 저는 사전 신청은 봤어도 사후 신청은 제 경험은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대주주는 반드시 변경을 하려면 금감원에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습니다. 정가가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없는지 소위 말하는 3평을 넘는 청와대가 인사검증하듯이 대주주를 검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검증 결과에 따라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올리고 금융위원회가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변경 승인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깡그리 무시하고 적기시정조치위회하기 하루 전날 녹취록에 등장하는 양호로 정리를 하고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알려면 자본금 유예됐고 적기시정조치 받고 대주주 변경하고 그 대주주 변경이 끝나고 나서 민원 들어온 거 검사하고 대주주 변경 승인을 완료해 줘야 되는데 사후 승인을 예외적으로 이렇게 승인을 해주는 건 아마 3년 내에 5년 내에 옵티머스 말고는 저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 감독 부실을 넘어서 금감원에 했던 행위들은 옵티머스 라임의 하수인, 특히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공범을 넘어서 저는 금감원에 했던 이 행위들은 주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도를 어떻게 변화 바꾸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룸사롱에서 자료 전달했던 직원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료 전달에 의한 징계는 받았어도 향응에 대한 징계는 아직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감원이 지금 정권사 임시 CEO들이 제재가 앞두고 있는데요.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KB증권에서 반격했던 문건을 보니까 금감원이 똑바로 못해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폭로를 합니다. 일각견 일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 DLF 사태와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면서 금감원과 금융회사는 서로 살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다들 일단 피해자들에게 사과부터 하시고 금감원도 금융회사 직원을 하기 이전에 관련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특별검사 같은 것을 해서 검사를 하고 향응을 받았던 사람들은 해임이나 중징계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자기 직원들에게는 관대한 징계, 금융회사 직원들에게는 엄벌, 금감원이, 그러니까 금융회사 직원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번 참에 금융회사 임직업 CEO들 중징계가 맞다고 봅니다. 이 구조는요, 그러니까 금융회사 CEO가 지시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구조고, 판매에서 압박 판매가 나오지 않는다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는 금융회사대로 쭉 밀어내기 판매를 했고, 이 판매 과정에서 사모펀드라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쪼개기로 위장한 공모로 판매했던 점이 많기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없었다면 CEO는 내부 장악력이 없었고 보고 업무가 없었고 업무상 배임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서로 간에 강력한 징계가 있어야 되는데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이 과정에 피해자는 없습니다.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남의 눈에 들보를 들춰내면서도 피해 구제를 어떻게 하겠다, 빠른 피해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서 이런 사태가 났을 때 피해 구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까지 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어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도 나왔고 제정안도 나왔고 하지만 눈을 씻고 찾아도 피해자 구제에 대한 방법들은 없기 때문에 이 방법 또한 이번 마지막 대책으로 내놓아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